안녕하십니까. 은행금융그룹 주주하는 주제를 맡은 금융이실 안태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은행 지주들이 경쟁적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추세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구조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 배경입니다. 주주 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맞물리면서 은행 지주들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주주 환원 확대의 원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KB, 신한, 하나지주를 비롯한 주요 은행 지주들의 BIS 보통주자본 비율, 즉 CET1 비율이 일제히 하락한 것입니다. 이 창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주 환원의 속도와 규모가 자본 축적 속도를 앞질렀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현상의 배경과 구조를 짚고 앞으로 은행그룹이 직면할 제약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5년 말 기준으로 모든 지주의 CET1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KB와 신한지주는 전분기 대비 0.2%포인트씩, 하나지주는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지주를 예로 들면 배당으로만 마이너스 0.11%포인트, 자사주 매입으로 마이너스 0.16%포인트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주는 CET1 비율이 오히려 상승했지만 유형자산 재평가 효과가 플러스 0.6%포인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자본 적정성 개선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맨 아래 세 번째 분릿입니다. 2025년이 주주환원 확대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확대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인 주주환원 현황 및 실행구조 점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상법 개정이 은행그룹 주주 환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 3차 개정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이 제도 변화는 단순히 소각 의무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지주들의 주주환원 방식 자체를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 하단 차트를 보시면 지주별 자사주 매입 소각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지주들이 얼마나 빠르게 자사주 매입을 늘렸는지, 그리고 대부분 단기간 내에 소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좌측표를 보시면 2025년 말 기준 지주별 보유 자사주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KB지주는 보유 자사주 비중이 발행 주식 수 대비 6%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3차 상법 개정에 맞춰서 소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조로 전환되었고요. 올해 1월에 8,600만 주를 먼저 소각했고 5월 15일에는 나머지 14,300만 주를 모두 소각하여 사실상 자사주를 완전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용평가 측면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시점에 이미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재무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용분석 관점에서는 매입 시점이 중요 기준입니다. 종합하면 상법 개정은 금융그룹의 주주환원 확대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은행 지주가 현재 어느 수준의 주주 환원을 하고 있고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은행 지주가 중장기 목표로 총 주주 환원율 50%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총 주주 환원율이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한 금액을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번 돈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KB지주가 52.4%, 신한지주가 50.2%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KB지주는 업권 최고 수준을 지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나지주와 JB지주도 4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우리지주는 36.8%,
IB 지주는 38.8%로 목표에 비해 격차가 다소 큰 편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은 배당 성향은 모든 지주가 25에서 30%로 비슷하다는 것이고 지주별 차이는 자사주 매입 규모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KB와 신한 지주가 2025년에 각각 1.5조 원, 1.3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반면에 우리 지주는 0.4조 원, IM 지주는 6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였습니다. 2025년 7개 지주 합산 자사주 매입 규모가 3.9조 원으로 2024년에 2.1조 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은 업권 전반에 걸쳐 자사주 매입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주환원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 박스를 보시면 자사주 매입이 선호되는 이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된 PBR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은행 지주의 PBR은 0.4배에서 0.8배 사이입니다. 이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장부가 대비 시장이 저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당 자산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주별로는 KB와 JB 지주가 0.8배, 신한, 하나, 우리 지주가 0.5에서 0.6배 수준입니다. 둘째는 세금 효율성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배당 소득에는 14%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생기는 양도 차익은 현행법상 비과세입니다. 즉 주주는 세후 수익률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이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셋째는 배당의 기계적 증가 부담입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배당을 매년 10% 이상 늘려야 됩니다. 이 요건을 감안했을 때 배당은 연 10%씩만 늘리고 추가 주주 환원은 자사주 매입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자사주 매입의 제약 요인도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수록 동일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 제고 효과가 점차 축소되게 됩니다. 2014년 1월 초 대비 현재 주가는 KB와 하나지주가 3배, 신한, 우리, BNK, JB 지주가 2.5배 이상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자사주 매입의 효율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적 제약도 있습니다. IB 지주와 JB 지주의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은행지주 회사법상 동일인 보유 한도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시 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제한될 여지가 있는데요. 기존 보유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여 지분율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 압력 등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활용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관점에서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모두 자기 자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주하는 방식의 차이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즉, 방식이 무엇이든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지주별 현황과 목표 격차를 보셨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자사주를 사야 할지 추정치를 보겠습니다. 표의 가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배당은 2025년 대비 매년 10%씩 증가하고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은 매년 5%씩 늘어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가정 하에서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가장 늘려야 할 지주는 BNK 지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000억 원에서 2027년 1,720억 원으로 약 72% 증가해야 합니다. JB 지주도 26% 늘려야 하고 하나지주는 13%의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 지주는 2027년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중장기 목표인 50%가 현재 수준인 36.8%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사주 매입 확대 필요성도 큰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들 주가가 최근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주주환원 계획 이행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주환원과 자본 비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좌측 하단 표를 보시면 모든 은행 지주가 중장기 CET1 비율 타겟으로 13%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계획 자체가 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자본을 환원한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가중자산 증가 압력입니다. 최근 환율이 높아진 환경에서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추정 기준에 따르면 주담대 RWA가 5.9%포인트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험 가중자산 증가 압력 속에서 자산 성장, 자본 비율 목표 달성, 주주환원 확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ET1 비율이 낮은 지주사들은 이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각 지주가 올해 주주환원 계획과 CET1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내야 할까요?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4%로 관리된다면 대부분의 지주가 작년 수준의 이익 창출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험가중자산이 5% 증가할 경우 일부 지주들의 경우 작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지주가 주주 환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앙 그림을 보시면 지주를 중심으로 왼쪽에 현금 유입, 오른쪽에 현금 유출이 나와 있습니다. 현금 유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2025년 7개 은행 지주 별도 재무제표 합산 기준으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이 11.3조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순차입이 2.6조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유출의 경우 주주환원이 9.6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열사 지원에 1.7조 원, 이자 지급 등과 같은 기타 항목에 2.6조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첫째는 자회사 배당 확대를 통한 내부 재원 확보가 가장 근간이 됩니다. 둘째는 외부 차입을 통한 보완적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계열사로의 자금 유출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행 지주는 자체적인 영업자산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많이 올려줄수록 주주환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주요 자회사인 은행과 카드사의 이익 창출력이 얼마나 견조한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은행에 대한 전망인데요. 4대 은행, 즉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멈추고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출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기본적인 네, 전망입니다. 특히 저원가성 수신과 만기 미도래 예금이 조달금리 상승을 일정 수준 완화해주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어, 우측 표를 보시면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대 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0.3%로 낮고 충당금 적립률도 136에서 206%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IM은행과 지방은행들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 내외로 높은 수준이고 충당금 적립률은 100% 언저리에 머물고 있어 금리 상승이 여신 부실화로 이어질 경우에 충당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공정위가 LTV 담합과 관련해 4대 은행에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ELS 관련 과징금도 올해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충당 부채를 적립하고 있긴 하지만 과징금이 감면되지 않고 최종 확정이 될 경우에 추가 손실 인식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사입니다. 은행 계열 카드사들도 지주의 별도 기준 현금 흐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회사이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압박 요인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작년 2월에 이뤄졌던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입니다. 일시불 결제 자산의 공헌이익률이 0.09%에서 0.05%로 낮아졌습니다. 이 0.04%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카드 이용 실적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합산 기준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이익 감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확대입니다. 슬라이드 우측 차트를 보시면 카드채의 만기 도래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올해 만기도래 비중이 16%로 매우 낮고 또 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작습니다. 반면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 차환 시에 조달 비용이 빨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강화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사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에서 1.5%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카드사의 주력 자산인 카드론 성장이 막히게 되면 이자 수익 확대가 한계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7개 전업카드사 합계 순이익이 2.2조 원으로 2024년 2.5조 원 대비 0.3조 원 감소했고, 이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카드사에 적용되는 자본 규제인 레버리지와 조정자기 자본 비율은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본 규제 자체가 배당에 제약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회사 배당만으로 재원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빌려서 주주 환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입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전략은 타인 자본 비용, 즉 KD가 자기 자본 비용인 K2보다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은행지주의 회사채 발행 금리는 3% 후반 수준입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배당 수익률 3%에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 효과를 감안하면 약 5%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KD가 낮긴 한데 금리 상승으로 K2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도 일부 지주의 차익 여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7개 은행 지주의 별도 기준 부채 합계가 32.5조 원으로 2024년 대비 4.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주사의 부채 비율을 50%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추가 차입 여력이 지주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KB지주는 2025년 말 부채 비율이 23.7%로 여유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6.5조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43.5%로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1.7조 원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한편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 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금리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CET1 비율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 지주의 자본 관리 목표 또한 CET1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의 적극적인 활용 유의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주는 자회사 배당으로 돈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금 유출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표를 보시면 배당금 수치 대비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비중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IM 지주인데요. 2024년에 배당 수치액의 492%를 계열사 지원에 투입했습니다. 자회사한테 받은 배당보다 더 많은 돈을 계열사 지원에 썼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도 이는 107% 수준에 달합니다. JB 지주도 2024년 107%, 2025년 45.7%로 부담이 컸습니다. 신한지주는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이는 대여금 회수로 계열사로부터 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매크로 환경 악화가 지속될 경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과 같은 업황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금 유출이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더 있습니다. 첫째, 보험업의 자본 규제 강화입니다. 2027년부터 기본 자본 비율 50% 기준이 도입되는데 2025년 말 기준 하나손해보험은 40.6%, 하나생명은 22.1%, IM라이프 생명은 1.2%로 모두 기준 미달입니다. 자체 이익으로 자본을 채우지 못한다면 지주가 출자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자기 자본 증가에 기반한 증권사의 사업 범위 확대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종합금융 투자사업자의 조건인 자기자본 3조 원 달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주환원 확대가 단순히 자본 배분 정책을 넘어서 계열사 전반에 어떤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한국기업평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측 차트를 보시면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률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4대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이 2023년 238%에서 올해 3월 잠정치 기준 153%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타 은행들은 더 심각합니다. 2025년 말 101.7%에서 올해 3월 잠정치 기준으로 93.6%로 급락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타은행 합계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2025년 말 2.1조 원에서 올해 3월 말 2.3조 원으로 늘었지만 대손충당금은 2.1조 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부실이 늘어나는데 충당금이 제자리라는 것은 손실 흡수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주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배당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계열사 입장에서는 이 이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충당금이 많으면 이익이 줄고 배당도 줄어드니 이 충당금 적립을 최소화하려는 요인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회계 보수성이 축소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위험가중자산 관리를 위한 계열사의 성장 통제입니다. 그룹 차원의 CET1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개별 계열사들의 위험가중 자산을 낮게 관리하게 되면 고위험 또는 고자본 소모 자산의 취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본 비율 방어에 긍정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익 기반 확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력 축소입니다. 지주에 유입되는 배당 수입의 대부분이 주주환원에 사용되게 되면 정작 계열사에 필요한 자본 확충이나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이 경우 외부 차익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국 지주의 재무 레버리지 부담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리한 주주환원 확대는 그룹 전반의 펀더멘털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특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세 가지 시사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력 관리입니다. CET1 비율 목표와 주주환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위험가중자산 증가 압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CET1 비율이 낮은 지주들은 자산 성장, 자본 비율 달성, 주주환원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익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면 주주환원 계획을 조정하거나 자산 성장을 더 강하게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 안정성 확보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과소 적립될 경우 단기적으로 이익 수치는 유지되기 때문에 좋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손실 흡수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외부 차입 비중이 높아진다면 재무 관리 부담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계열 자금 관리와의 균형입니다. 그룹 내 자본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계열사 성장 제약이나 계열사 지원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주환원 확대와 계열사 건전성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익 창출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주주환원 확대는 그룹 전반의 펀더멘털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단순히 주주환원 규모 경쟁이 아닌 이 자본력, 재무 안정성, 계열 자금 관리와의 균형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